유럽에서는 급격한 우경화가 진행 중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이민, 반난민 우익 정당들이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람이 꽤 크게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역사상 처음으로 반이민 우익 성향의 정당들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득세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나 핀란드, 네덜란드에서는 반이민 우익 성향 정당들이나 반이민 정당이 정부에 진입했지만요. 유럽 경제에서 빅3를 구성하는 나라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당들이 지지율 선두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폴리티코 조사에서 가장 최신 지지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프랑스의 국민연합이 34%이고요. 좌익 정당인 신인민전선이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 연합체인 르네상스가 15%를 기록했죠. 현재 여당과 국민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합은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내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더한데요. 2025년 12월 15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이 26%, 현재 여당인 CDU, CSU가 25%를 기록하였습니다. 소폭 더 높은 겁니다. 영국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개혁당은 29%, 노동당이 18%, 보수당이 17%를 기록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죄다 강경 우익 성향 정당들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민자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아졌습니다. 독일에서 해외 출신 거주자의 비율은 지난 2017년에 15% 남짓에서 2024년에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영국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합법 이민자 수는 450만 명인데 이들은 주로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거는 합법 이민자 수만 통계를 잡은 거고 실제 불법 이민자 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민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 중입니다. 당장 불법 입국자 수는 2025년 8월까지 2만 9천 명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그 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당장 2015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민자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유럽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의 AfD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유럽연합 탈퇴 등을 주장하고 있고요. 프랑스 국민연합은 반이민, 반이슬람을 내세우면서 무슬림이 프랑스의 세속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중산층 가정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민자와 난민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영국의 개혁당도 개혁당이 집권하면 불법 이민자 6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죠. 여기에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대놓고 이 강경 우익 성향의 정당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쳐서 이러한 정당들의 성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안보 전략에는 유럽이 문명 소멸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유럽 대륙이 20년 이내에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를 거론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이민을 내세운 애국적 유럽 정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물론 여기에 애국적 유럽 정당이 도대체 무슨 정당인지는 제대로 밝히진 않았지만요. 문맥을 보았을 때 영국 개혁당, AfD와 같은 강경 우익 성향의 유럽 신생정당을 가리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AfD나 개혁당도 트럼프 시대를 기회로 보고 미국 보수 진영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고트샬크 AfD 연방 의원은 독일 내에서 나치 연관 논란을 일으킨 뒤에 미국을 방문해 뉴욕 청년 공화당 클럽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장 12월에만 AfD 연방 의원 24명이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 의원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미국 공화당과 AfD 간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외교 네트워크를 더 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독일 국내 정보기관은 AfD를 극단주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감시해왔으며 일부 의원들은 AfD의 정당 활동 금지까지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AfD의 성장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AfD와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평가한 건데요. 데플레스케 존스 홉킨스 대 독일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내부 정치에 사실상 개입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경 우익 성향의 정당들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민자 급증과 경기 침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는 이민자 유입 증가와 물가 상승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이 두 문제가 겹치면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달리 유럽은 본격적인 경기 둔화와 침체 국면까지 함께 겪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지목됩니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과 고용 시장의 탄력성이 완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가격 급등, 산업 경쟁력 약화, 성장률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체감 경제가 훨씬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민자 급증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사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넘어선 유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주거, 치안,
교육, 복지 전반에서 마찰이 커졌습니다. 대도시 외곽에서는 공공주택 부족으로 임대료가 치솟았고 저임금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범죄와 치안 이슈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불안은 감정적 분노로까지 번졌습니다. 정부와 기성정당은 인권과 연대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생활비와 안전 문제를 직접 체감하는 시민들에게 그 메시지는 현실과 괴리된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후폭풍이 겹치면서 유럽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은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고 이는 곧바로 전기요금과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생산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었고 공장 가동 중단과 구조조정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렸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생활비는 오르는데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고 중산층은 빠르게 불안정한 계층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성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집권해온 중도 좌우 정당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와 소도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불씨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도시는 글로벌 경제와 연결되며 상대적으로 회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지방과 소도시는 산업 쇠퇴와 인구 유출로 방치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정치와 언론, 관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졌고 기존 정치 질서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강경 우익 성향 정당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적 불안을 명확한 책임 대상으로 연결지었으며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분노를 하나의 서사로 묶어냈습니다.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메시지로 전달했고 그것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이민자 급증과 경기 침체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한 신뢰 붕괴가 맞물리면서 유럽 전역에서 강경 우익 성향 정당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반이민, 반난민 정서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 사회 전반에 누적된 피로감과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감정이 쉽게 해소될 조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유입 규모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난민 압력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이미 형성된 체감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성정당들이 온건한 조정과 절충을 이야기하는 동안 강경 우익 성향 정당들은 명확하고 직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난민 수용 축소 같은 메시지는 실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에게는 강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치안과 주거, 일자리 문제를 직접 체감하는 계층일수록 이러한 메시지에 더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독일의 AfD, 영국의 개혁당, 프랑스의 국민연합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정당은 이미 반이민, 반난민 의제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단단히 결집시켜왔고 여론 지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보였던 주장들도 점차 주류 당론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금기가 허물어지는 순간 지지율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 정당이 더 이상 비주류 정당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안적 선택지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집권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 일부까지 흡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정 구성이 불가피한 유럽 정치 구조상 소수 정당이더라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반이민, 반남인 정서의 확산은 유럽 정치의 무게중심을 장기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fD, 개혁당, 국민연합과 같은 정당들은 이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앞으로 치러질 선거와 정치 일정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결국 유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문제를 중심으로 격렬한 정치적 재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유럽의 우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